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험 얼마 안 남았죠. 뭐 부담 드리는 시간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했던 거를 그냥 짧게 한번 쫙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니까 우리가 최종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한 한 응시는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게 너무 자료가 많고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그런 거 자꾸 지금 자료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약간 그 문제는 우리가 뭐 GS 3기에 했던 문제랑 좀 다른 거를 내긴 했거든요. 그래서 해서 부담 없이 냈어요. 그러니까 쓸 것도 한 10페이지, 답안지도 10페이지로 그냥 끝냈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쭉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게 다른 과목도 같이 묶어서 팔 거야. 그러니까 노동법이나 인사 이런 과목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오셨겠지만 다른 선생님 들으셨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토픽이나 판례를 문제로 냈는가 그것만 한번 해두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예전에는 그냥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혼자 약간 짧게 찍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로 끝냈는데, 이번엔 한 3, 4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재는 원래 이게 노동경제학 관련된 핵심 요약 정리된 그 책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보다는 약간 출제 가능한 중요한 거는 제가 유인물로 나눠 드렸거든요. 아마 그게 한 50페이지 되는 건데 25장이죠. 그래서 거기 내용들 정도만 좀 보셔도 그냥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노동 공급이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노동 공급 요거 이제 한 꼭지로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그다음 노동 수요와 노동 시장 균형 요거 한 꼭지 정도,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도 요게 주로 1, 2번 이렇게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노동 이동도 노동시장 균형에 파생된 거니까 같이 넣으셔도 되는데, 로이의 모형 같은 게 여기 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빼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그래서 사실 분량은 이 뒤가 엄청 많은데, 아시겠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한 3번 문제 정도 주로 이제 최근에는 노조 관련해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 카페에다가 뭐가 나올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했더니 응모를 안 하시더라고. 브리타성 해달라고 하니까, 브리타는 사실 쓰긴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최종 모의고사 끝나면 그 주말에 제가 강평을 찍어서 올릴게요.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서 카페에 연결할 테니까 그 강평만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때 브리타성 문제 많이 안 할 거예요. 브리타성 문제를 막 50개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찍어가지고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거니까 여기서 몇 개 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긴 하지, 브리타성은 주로 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가볍게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노동경제학이 뭐냐? 이거는 뭐 별로 할 건 없습니다. 앞에 처음에 경제학 관련해서 이렇게 식이 복잡해서 부담스러워하는데, 요거 있죠, 요거 그림 이용해가지고 뭐 MRP나 MFC 그리고 VMPL 뭐 그거 좀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거는 늘상 많이 했으니까 요 흐름 잘 보시죠. 노동을 투입했을 때 생산량에 어떤 충격을 주고 그 생산량이 TR과 TC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돼요. 물론 이거는 당연히 기업의 선택과 관련된 거예요. 기업의 선택 관련된 요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적 고용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고 보시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제 목적식과 제약식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식, 제약식, 목적식이 주어진 생산량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데 여기다 비용 극소화로 쓰면 좋긴 해.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라서 요걸 넣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 요거 좀 잘 보시면 되겠어요. 엄청 답안지에 디테일하게 쓸 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나 이렇게 목적식과 제약식 요런 식으로 쓴다, 뭐 박스 처리해가지고 표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채점하다 보면 예산 제약식을 구간에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막 쓰려고 하는데 그냥 했다는 신용만 내셔도 제가 봤을 땐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서 정확하게 예산 제약식을 막 이렇게 굴절되는 경우 구하세요 하면은 뭐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 아닌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 또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노동 공급이 우선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자, 주인공이 누구야? 근로자가 됩니다. 근로자. 근로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데 효용이라는 게 바로 선호야, 선호. 계속 얘기하지만 요 선호라는 프리퍼런스가 효용 함수고요. 요 효용 함수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래프를 그린 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선호 이꼴 효용 함수 이꼴 무차별 곡선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실제 효용 함수를 이렇게 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의 형태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U가 많이 했죠. L, 알파, C, 베타 이러한 꼴이 될 거고 이거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약간 이제 꼬아서 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 보완제 같은 형태 요것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LC 이것도 뭐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무차별 곡선이 L자 되는 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객관식에서 1차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예산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데 무차별 곡선도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구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 대체제 관계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완전 대체제보다는 요 레온티F 완전 보완제가 차라리 출제되지 않을까 해요. 좀 쉽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선호가 차이가 나면 선호가 다르면 두 사람의 근로자가 있어 다르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하면 당연히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로자 간의 선호의 차이 하면 이게 무차별 곡선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달라지는 거 그것도 잘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했던 게 알파가 여가 위에 붙어 있잖아. 그래서 늘상 알파가 베타보다 좀 가능한 한 클수록 자 그럼 여가를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수평축에 여가를 놓으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해요?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게 MRS로 표현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소비자의 선호,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 MRS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예, 그렇게 보시고 예산제약식 이렇게 위에 효용함수 맞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예산제약식입니다. 근데 우리 계산 문제로도 했던 거 좀 잘 봐주세요. MRS 구하고 요 W 기울기랑 같은 걸로 해서 표현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되게 재미난 건 임금이 변했을 때 여가 노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볼 건데 비근로소득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약간 시계 결과가 달라져요. 비근로소득이 있으면 요 끝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목적식과 제약식 속에서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근로소득이 올라가면 이게 평행하게 상방 이동하는 것이고요. 비근로소득은 가만히 있는데 임금률만 올라가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임금률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다 세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뭐 비례세 이걸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있다가 W0라고 할게. 세금을 얼마 내요? 비례세로 해서 이렇게 되면 요게 1-T W0 되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한데 연습만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최적 선택은 여기 MRS랑 W가 같을 때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E점에 해당하는 거죠. A점은 지금 효용극대화가 아닙니다. MRS가 임금률보다 크기 때문에 느낌이 있어야죠. MRS는 여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이고 임금은 여기 여가의 가격이야. 여가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를 소비했을 때 들어가는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크니까 여가 소비를 늘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잘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비근로소득이 변하거나 임금률이 변화했을 때 효용극대화되는 선택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게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잘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고요. 이거는 벌써 과거에 한 3년 전에 시험에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를 하나에 그렸는데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두 개로 나눠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가가 정상제면 증가, 열등제면 감소 이렇게 보시죠. 자, 임금률이 변하게 되면 기울기가 변하는 겁니다. 요거 기울기랑 관련되어 있는 게 대체 효과야.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변하면서 요 그래프 앞에서 다시 봤던 거 잠깐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라졌어요. 수평축에는 여가의 가격이 비싸진 겁니다. 그게 대체 효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늘상 상대적으로 비싸진, 상대적으로 싸진, 그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 효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의 영역이 커지게 되면 이게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인 구매력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 실질 소득이라는 표현이 좀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냥 소득이라 써도 실질 소득 보시면 되겠어요.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정상제냐 열등제냐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채점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요즘은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그냥 퉁 하고 줘가지고 1번 답안지 쓰는 수험생들이 1번 여가가 정상제일 때, 2번 여가가 열등제일 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채점하는 게 부담이 커져. 그러니까 아예 문제에 단 여가가 정상제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늘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 그럴 때는 여가가 열등제일 때 이런 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쓰면 더 네거티브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게 있냐 없냐 보시고, 없으면 여가가 정상제일 때 열등제일 때 나눠서 써주시면 좋은데 아예 문제에서 딱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열등제일 때 이런 거 뭐 쓸 필요는 없는 것이죠. 뭐 그 정도 뭐 잘 하시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보임금도 계산하는 것도 시험 문제 과거에 나왔습니다. 기본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비근로소득이 없으면 여기 이렇게 무찰부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요거 보이십니까? 무찰부 곡선이 여기 보시면 좀 그림이 애매해요. 다시 그릴게요. 일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그냥 24시간이 있다라고 할게. 여가. 그러면 무찰부 곡선이 요 점에서의 무찰부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만약에 여가를 좋아하는 사람 무찰부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유보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거라고. 이게 바로 유보임금.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지. 여가를 별로 애지중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게요. 너무 크게 그려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 24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찰부 곡선이, 이 사람은 좀 완만하다 할게. 이렇게 완만하다 할게. 이렇게 무찰부 곡선이야. 무찰부 곡선. 그럼 이때 여기에 나타나는 유보임금은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유보임금이 뭐 B라고 하면, 얘가 A라고 하면 A가 더 크고 B가 더 작은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비근로소득이 있을 때라고 하면 뭐 똑같이 보시면 돼. 비근로소득이 있으면 24시간 띵가띵가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비근로소득이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점에서 무찰부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나가는 무찰부 곡선을 찾았더니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럼 효용함수라 할게요. 효용함수 C라 할게. 아니면 인디퍼런스 커브 C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유보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유보임금이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제시되는 임금이 이거보다 더 낮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일 안 하는 거지. 나는 뭐 한 10,000원은 줘야 된다 시간당 생각하는데 5,000원 준대. 아, 그럼 일 안 할래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시장에서 제시되는 유보임금이 이렇게 커 W1이면 그때는 여기 유보임금보다 임금률이 크니까 일을 하게 되고요. 일을 한다라는 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럼 요 점을 선택하겠죠. 요거 뭐 많이 연습했으니까 잘 좀 체크해 주시죠.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노동 공급 곡선은 뭐냐면 이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주어진 임금 하에서 너 얼마나 일할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문제는 이게 단골로 매번 나왔던 문제야. 후반 굴절하는. 언제 후반 굴절? 여기에요. 상식에 해당하는 대체 효과가 상식이 통하는 효과라고 그랬죠. 대체 효과보다 삐딱선이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 이렇게 돼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일 때는 이렇게 뭐 후방 굴절하는 상황이 잘 발생하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론상 가상적으로 나타낼 때는 요렇게 나타내는 거 우리가 뭐 PCC 가격 소비 곡선이라 표현합니다. 여기서 가격은 임금이니까 뭐 임금 관련된 또 소비는 여가 시간을 소비하는 거니까 소비 곡선 하는데 요 그림을 직접 노동으로 표현해서 나타내서 표현한 게 노동 공급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가가 열등될 땐 이렇게 후방 굴절하는 경우가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데 주로 이건 1차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채점하는 분들이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물어볼 때는 언제나 출제 가능성 있는 A급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 탄력성을 좀 더 많이 물어보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제 공급의 탄력성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 그게 좀 출제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똑같으니까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평균과 한계의 관계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기서는 뭐 쓸모는 없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체 소득 효과에 따라서 기울기가 플러스냐 후방 굴절하냐 그거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뭐 그 정도. 시장 전체 노동 공급 곡선은 개별 노동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깊이 있게 연기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잘 봐주시고, 요거가 이제 사실 시험에 이제 꼭 내려고 했었는데 내지 않았는데 최소 근로시간 제약하에서 노동 공급 곡선 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뭐 8시간 될 때까지는 꼭 채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연결했는데 8시간 전이면 돈 안 줄 거예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근로소득은 있다라고 치는 거야. 없으면 그냥 여기 바닥부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임금률 아니겠습니까? 요 기울기가 임금률인데 요거 빵인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해봤자 돈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뭐 24시간 이렇게 있으면 16시간 해가지고 내가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때 임금률을 줘요. 거기서부터 이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일한 거를 퉁 쳐가지고 얼마 이렇게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프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요. 조우영 교수님 책에 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선호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돈을 좋아하냐, 굉장히 여가를 좋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건데요. 요건 이제 많이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약간 강도는 줄이긴 했어요. 2기 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애매하지 대단히 소득을 좋아하는 대단히 여가를 좋아하는 요 두 케이스를 좀 잘 이거 극단적인 걸로 한번 보시고 여기는 중간에 빠지지 않은 거야. 우리한테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 영역에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표현이 다소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2.2 효용 극대화인데 여기는 선택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요 삼각형이. 그러다 보니까 C점을 선택하는 게 G점보다는 더 나아서 8시간 그냥 일을 하는 요 사람은 다소간 여가를 좋아해. 그래서 그냥 한 4시간만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8시간 하래. 그러니까 에이 나 일 안 해 해서 G점을 선택하는 게 효용 극대화되는. 네, 우리 책에도 보면 계산 문제로 제가 만들어낸 거 있는데 그것도 한번 풀어는 보세요. 계산 문제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데 그 계산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럼 요렇게 썰로 푸는 거는 더 쉽게 되고 명확하게 이렇게 좀 잡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것도 참고로 보세요.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야. 중간에 뭐 2시간, 3시간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나는 뭐 10시간 여가를 즐기고 14시간 일을 하네. 아무튼 빡세게 일을 하는 경우를 나타냈고 무차별 곡선이 선호가 굉장히 가파른 사람은 나 일 안 할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 교과서에는 없는데 요거는 조우영 교수님 책에 좀 이렇게 세게 있어서 넣어놓긴 했는데 교수님이 퇴임하시고 책도 뭐 거의 절판돼서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 노동 공급 관련한 연습할 때 괜찮으니까 좀 봐주시죠. 오히려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노동 공급은 출제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더 높은 게 뭐야? 이게 차라리 더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출제할 만한 문제는 또 이거죠. 다 해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경제학이 들어가는 게 직업상담사라는 과목이 또 유일하게 있어요. 거기 보면 노동경제학이 있는데 거기서는 나오는 토픽이 한 10가지 이내로 그냥 매번 반복돼. 거기에서 하나 매번 들어가는 게 요거야. 실망근로자랑 부가근로자 효과 요거요.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된 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노동경제를 강의하는 교수님이 있는 학교도 얼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교수님 찾기도 쉽지 않아. 그러면 직업상담사 출제하는 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비슷하게 낼 수 있겠지. 그럼 그분은 매번 내는 거 이걸 내려고 하는데 노경 우리 시험에 노무사 시험에 딱 봤을 때 어이구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네.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럼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마 틀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실망근로자를 중심으로 한번 봐주세요. 말 그대로 경기가 침체됐을 때 실망을 해. 뭘 실망해요? 어차피 이건 또 뭐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랄까? 뭐 사회가 잘못된 것도 있고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도 있어. 난 안 돼.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포기 안 하셨죠? 돼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한 3주 정도 남은 거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져.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은 한 뭐 3주, 4주 얼마 남았어요? 3주? 4주 남은 요거 때 스스로 얼마나 마무리 정리 잘 할까 이제 그거 하려고 사실 그동안 연기부터 이거 한 거야. 그래서 단권화는 뭐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하시기는 하겠지만은 노동법이나 다른 과목들도 중요한 거 딱딱 A급, B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지금 점수를 딱 올릴 때거든. 제가 연기 때 잘했는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지금이 중요해요. 자, 근데 아무튼 지면 안 돼. 난 안 될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난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이미 스스로에 졌어. 자기 스스로에 실망했어. 좌절했어. 아유, 안 돼. 야, 경기 침체돼가지고 취업자도 안 뽑는데 뭘 되겠어. 에휴, 그냥 의욕이 없어지니까 비경한 인구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 변동, 경기가 침체가 된다 하면 GDP라고 할게요. 그럼 소득이라 할게요. 소득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때 좌절에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경제활동자가 아니라 비경활 인구로 간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경활 인구가 비경활 인구로 가니까 줄어들어요. 이 부호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는 것은 이 소득이 떨어졌는데 줄었다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같은 방향이잖아. 그래서 경기 변동과 경제 활동 참가율은 플러스 관계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망 근로자 같은 효과는 어떻게 돼요? 실업률도 떨어지죠. 실업률도.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실업률이 떨어뜨린다. 원래는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경활 인구에 빠졌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안 할게요. 실업률 나타낼 때는 취업자 수, 실업자 수에다 실업자 수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내려간다고. 그래서 얘가 내려가니까 얘가 실업률 자체는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가근로자 효과는요. 약간 느낌이 반대야. 첫 번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변동과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음의 관계야.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주 노동자가 집안에서 그 사람이 실업되니까 내가 알바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부근로자, 2차 근로자가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니까 경제가 침체돼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여기서 감소하는 것은 이게 GDP가 줄어드는 거야. 경기 침체라는 얘기야.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은 뛰어들게 되니까 올라가게 돼.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구직활동을 나서는데 아니 경기가 침체돼서 이 사람들도 취업이 안 되니까 낙담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뭐 취업이 잘 되겠습니까? 물론 알바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경활 인구로 들어갔지만 취업되기보다는 취업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결국 실업률도 올라간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보세요. 보통 교과서는 경제활동 참가율만 얘기하긴 하지만 실업률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부가근로자는 경기 변동, 경제가 침체되면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라가고요. 여기서는 반대가 된다. 그래서 개념 쓰고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한 꼭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나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직업 상담사, 거기서 직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가볍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생애주기 노동공급곡선은 많이 했죠. 여기 보시면 나이가 이렇게 먹어감에 따라 소득의 흐름이 이렇게 영유자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선은 이제 보조선인데 그냥 소비라고 할게요. 소비. 그럼 느낌이 소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소득이 작다라는 건데 마이너스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소득이 증가하다가 여기 플러스 약간 느낌이 소득이 소비보다 높다는 거야. 요거보다 그냥 플러스 저축 이게 더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저축해서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선 첫 번째 자, 연령 소득 곡선이야 근로소득 곡선 표현할 때요. 점진적인 임금의 변화는 소득 효과가 없다라는 거, 그거만 좀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한 명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임금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 예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체 효과만 고려를 해서 우리가 봤었던 임금률이 올라가면서 근로시간 올라가는 그 효과는 두 개 동일하게 플러스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가 이제 실제 소득이라는 표현은 아까 상대 임금이 변하면서 구매력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두 명을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득 효과까지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깊이 생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한 명 놓고 봤을 때는 소득 효과는 없다. 거기서 얻어지는 결론은 임금이 올라갈 때 노동 공급 증가하니까 우상향하는 형태 그대로 대신 연령 시간까지 고려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쪼와 잭처럼 상대적인 두 명이 있으면 그때는 소득 효과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그림 뭐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이건 뭐 다들 여러분들 많이 했을 것 같아서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결론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대체 효과 그리고 소득 효과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과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생애주기 노동 공급 곡선 이거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나올 때는 요 예산선과 요건데 뭐 작년에도 출제가 된 바가 있고 해서 그래도 우리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스파이크 모형이라 하죠. 이 끝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올려줄 때도 아예 그냥 요 G점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이제 만약에 좀 더 엄밀하게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요. 그랬을 때는 여길 연결하기보다는 이렇게 점만 이렇게 찍어주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점만 이렇게 찍으면 그림에 잘 부각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점을 동그라미를 크게 찍어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그냥 어차피 여기 안에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살짝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축구화의 스파이크 모양 같이 생겼다 해서 스파이크 모형이 되고요.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완만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보조를 안 받는 건데 조금 가파르게 되면 요 점을 선택하게 되니까 1 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의-소득세 네거티브 인컴 텍스죠.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 인컴 텍스. 아니 이거 세금 아닙니까? 예, 마이너스 세금이라는 거야. 그래서 음의-소득세 마이너스라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평축에 여가 나와 있는데 보조금의 크기가 처음엔 이렇게 있다가 보조금의 크기가 점차 이렇게
작아지게 되다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보조금이 멈춰.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림 잘 그려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림 잘 그려주셔가지고 여기 원래 선택점에서 여기로 가게 되는 거.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부의소득세제 하에서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노동 공급, 근로를 노동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음에 여기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이게 공적 보조금 이게 난데 부조금보다 보조금인데 요거 식이 조금 애매해요. 잘못했어요. 뭐냐면 S라는 거에다 빼기 T W, L, 곱하기야, 곱하기. 여기는 제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만큼 세금을 부과해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줄어드는 거니까 뒤집어서 보면 세금은 세금이야. 세금 내는 거야. 근데 이제 보조금이 받는 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세금 내는 거죠. 자, 이거 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냥. 여기 뭐 식으로 막 이렇게 하기는 그래. 근데 뭐 공부 좀 하신 분은 이거 따라서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언제 이 사람이 보조금이 끊기냐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A급 특 A급으로 중요한 건데 뭐 이번에는 조금 그냥 원래 하는 그걸로 하시죠. 자, 그 다음 선택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중요해요. 무차별곡선에 대해서 선호에 따라서 어느 점을 선택하는가 그거 좀 잘 연습을 해 주시죠. 근데 뭐 제 경험상 채점해 보니까 다들 그건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EITC 요거는 전에 뭐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조금의 형태 요길 여기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부의소득세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여기 점감 구간에 해당하는 게 기울기 완만해지는 거잖아. 기울기 작아지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실질 소득은 다 증가합니다. 예산선 영역이 커지니까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EITC도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여가랑 뭐 소득, 소비의 선택과 관련해서 공부하기에 뭐 다 집약된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잘 보세요. 가구 생산 모형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A를 교수님 책에는 A를 여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L, 가사노동을 H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역시 이거 유튜브에도 제가 그래서 올려놨거든요. 카페에 다시 링크를 시켜놓을게요. 조우영 교수님 책에 요 그래프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좀 막 해가지고 저도 많이 했는데 그 보리아스 책에 나와 있는 가구 생산 모형에 좀 제가 봤을 때 밀리는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교재가 요쪽 우리나라 교수님 쓴 책은 거의 이제 절판되고 사장되고 보리아스 책에는 새롭게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한 명을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을 놓고 야, 너 24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나 여가를 A라고 돼 있으니까 A로 할게요. 여가를 즐길래. 이렇게. 그러면 그래 노동을 할 거야? 노동할 거야. 그럼 이 노동을요 두 개로 또 이제 바꾸는 거야. 그래서 L이라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야. 노동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노동이죠. 근데 노동이 또 가사노동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하면 그리기가 어려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가랑 그냥 노동을 통한 요거 소비재 해서 재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선 노동을 둘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가는 여가를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회사 노동과 가사 노동을 통해서 여기 잠깐 갔다 올게요. 회사 노동과 가사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
가사노동을 통해 가지고 Z라는 것을 생산을 하고요.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또 G라는 거를 생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게 좀 처음 볼 수는 있으니까 이번엔 살짝 뺐어요. 근데 역시 저는 아직 기초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셨죠? 저는 그래도 할 거는 다 본 것 같아요. 그럼 살짝 해보세요. 그래서 이 회사 노동에서 얻게 되는 거는 우리가 G, 가사 노동에서 얻게 된 거는 Z. 교수님 책에 그렇게 써놔서 ZG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G와 Z를 이렇게 같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여가 말고 너 회사 노동하는 거랑 가사 노동하는 거랑 어떤 거에 더 생산성이 높냐? 그거를 물어볼 거야. 살짝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다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 지금 보는 거야.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그래프. 마무리 특강인데 오히려 심화 특강처럼 돼버리긴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셔야지 앞에 나와 있는 여가 노동에 대한 게 이해가 된 거고 이걸 딱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 앞에 게 좀 준비가 잘 안 된 거야. 여가 노동 막 암기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 여가고 여기 만약에 G라고 할게요. 여기 여가고 여기는 Z라고 할게요. Z. 이게 어떻게 Z로 쓰지? 답안지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잘 써야죠. Z 잘 됐네. 아무튼. 자, 우리 회사 노동을 할 때랑 가사 노동 있는데 회사 노동 했을 때 내가 여가를 줄이게 되면 뭔가 소비재를 생산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 할게요.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예산선이 되는 거지. 너 여가 즐길래? 아니면 돈 벌어서 소비재, 재화 소비할래? 이거는 너 여가 즐길래? 집안일 할래? 집안일 할 때요. 생산함수는 어떻게 그러냐면 24시간에서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아니면 여기까지 더 가도 돼. 그냥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집안일 이렇게. 좀 억지로 그리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함수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하게 되니까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여기 잠깐 보시면 요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쪽에다 표현을 할게요. H, 집안일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Z, 이 생산함수라고 생산함수 이렇게 보통 그리잖아. 한계 생산 체감하게. 이해되세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 전에 그냥 저 생산 노동 수요의 기업에 관련된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그걸 감안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체감하는 거잖아. 그걸 반영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뒤집어서 표현한 게 이거야. 요거 외에는 새로운 거 안 할 겁니다. 아셨죠? 혹시 뭐야 이거 나 하루에 그냥 마무리하러 왔더니 뭐 새로운 걸 알려주고 있어? 아니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거 두 개를 짬뽕을 한번 해볼게요. 짬뽕. 그럼 짬뽕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표현하는 거지. 이게 한계 생산이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냥 이 직관적으로 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느낌이. 근데 여기 이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가구 생산 모형도 한계 생산이 얘는 완만하고 얘가 가팔라. 그러면 처음에 어떤 걸 해? 얘를 하는 거지. 요거 느낌을 먼저 가지고 와요. 두 개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얘가 먼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요. 접목을 시키는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 과하게 간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바보 같은 거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돼?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예산선이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지는 아니면 같아지는 어디서 같아질까요? 여기 같아지는 여기 쭉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하면 얘랑 기울기가 이렇게 같아지면 여기까지 선택을 하겠지. 그러면 느낌을 보세요. 요 전까지는 핑크 색깔의 기울기가 크잖아. 이게 크니까 나한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집안일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좋은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요 점을 선택해서 따라가다가 여기서 따라가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집안일보다는 생산성이 어떤 게 좋은 거야?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나는 성과가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선택하는 거지. 과목이 뭐 노동법, 인사, 행정, 뭐 선택 과목 이렇게 있으면 지금 내가 1시간 투자했을 때 노경에서 점수 올라가는 거랑 노동법이나 다른 거 올라가는 거랑 비교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지금 노경은 암기할 것도 없고 하는데 인사가 약하다. 인사에 투자하는 거지. 인사에 막 투자했더니 아이고 행정을 다 까먹는 것 같네. 그럼 행정에 투자하고 행정에 또 약해지면 노경에 또 투자하고 그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요점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그래프에 나타나는 게 요거야. 그래서 모양이 요게 나의 선택점이 되는 것이고 그때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그리는 거지. 뭐 여기 어디를 선택했다 그러면 전체 시간 중에서 여기서 점점점 이렇게 하면은 요거 갈라지는 거 있잖아. 갈라지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가사노동에 투자하는 것이고 여기는 회사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요거는 말 그대로 여가를 즐기는 것이고 결국 전체 24시간 토탈 시간이 있으면 집안일에 얼마나 할까 회사 일을 얼마나 할까 가사노동 얼마나 할까 그거 선택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했을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이렇게 변화했을 때, 그러니까 이쪽에 살짝 그림을 그리면, 아이고, 갑자기 세탁기나 식기세척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내가 이게 가사노동이야, 이 핑크 색깔이 가사노동했을 때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는 똑같으니까 좀 색깔을 다른 걸로 할게요.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선택점이 바뀌겠지. 여기가 아니라 요거랑 같은 여기 어딘가 선택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유튜브 링크로 조금 다시 한번 연결을 할 테니까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기혼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요게 이제 사실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요 점을 이렇게 했을 때 선택점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변화하거나 그때 어떻게 달라지니 뭐 그런 얘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밀렸어. 이게 좀 세게 그래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밀렸어요. 그럼 뭐에 밀렸니? 그러면 요거에 밀리는 거지. 자, 요거 그림 나타내는 건데 잠깐 지울게요. 자, 우리가 그 보리아스 책에 나와 있는 가구 생산 모형 그거에 밀린 거야. 거기서는요. 저기 얘는 지금 혼자 집안일 하는 독신으로 혼자 사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집이야, 집. 얘도 집이 있어요. 집에 있겠지. 집을 또 맨날 이렇게만 그려서 좀 그렇긴 한데 집에 이제 혼자 있는 거 혼자. 얘는 이제 부부가 사는 거야. 부부가 두 명이 이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느낌 이해되세요? 취지가 이해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해서 그림 막 그리고 막 어떻게 하는데 아니 칠판에 2차원밖에 못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어떤 걸 빼고 고정시키고 뭐에 부각시켜서 그림을 그릴까 그걸 찾아내셔야 돼. 여기 결혼을 했어.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뭐 부부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친구끼리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 해도 되겠고 얘네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선택할 때 사람을 2명을 집어넣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역시 여가, 회사노동, 가사노동 이렇게 3개를 다 그리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보리아스 책에서는 야 여가는 빼자. 여가는 빼고 여가도 있지만 여기 요게 둘로 나눠서 노동인데 회사 노동 그리고 가사 노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노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아웃풋과 가사 노동 했을 때 얻게 되는 아웃풋을 이거를 뭐라고 할까? 그냥 H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걸 뭐 C라고 할까요? 그 얘를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칠판에 2개밖에 못 그리니까 여가를 빼버린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H를 생산할까, C를 생산할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H를 생산할까? C를 생산할까? 이해 가세요? 취지가? 그래서 첫 번째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합니다. 합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A가 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B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H가 가사노동이라 할게. 누가 가사노동에 좀 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얘가 재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딱 봐도 똑같은 시간 투자해도 더 많이 생산하잖아. 물론 엄밀하게는 기울기로 봐야 되는데 얘가 훨씬 더 생산성이 있다는 거지. 그럼 둘이 이걸 합치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이제 먼저 집안일을 합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면 이거 줄였을 때 임금이 훨씬 더 이게 더 크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 두 개 합쳐. 어떤 거 먼저 합칩니까? 하면요. 요거 지울게요. 그래프 공간상. 요걸 지우고.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이 가사노동하는 요게 이제 보리아스 책에 없었으면 계속 위에 게 그 출제 가능성 있는 우선순위 1순위가 아닌가 하는데 요게 이제 본문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봐야지. 두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리고 관심사가 요 가사노동의 소비재와 가사노동과 그리고 회사노동에 대한 그 재화 그거와 관련해서 육아와 관련한 소비재 관련한 그거를 좀 봐서 어떤 스토리인가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걸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은데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 있는 그림만 그렸다 그러면 글쎄 뭐 점수 주면 다행이긴 한데 자칫 보면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출제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모형 압니까? 알긴 알겠지. 백호 모형이긴 하니까. 근데 아마 교과서에 빠졌기 때문에 강의하실 때도 이런 거는 강의를 안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서 강의를 하고 보리아스 책으로 요즘 그 책을 많이 보거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이거 뭐야? 헛소리 했네. 그래서 점수 안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출제자가 이제 나름 그래도 어이구 뭐 옛날 방식으로 설명을 했네. 뭐 그걸 알면 부분 점수 주는데 뭐야 해서 출제자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점수 뭐 안 받으면 뭐 약간 운빨이지 뭐. 아무튼 이거 두 개 더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둘이 합쳐지는 거 잘 해서 뭐 우리 얘가 이제 뭐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 우리 본문에 있는 거 잘 정리하세요. 자, 아무튼 노동 공급 관련해 가지고 가장 난이도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마른 목골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잘 체크하시죠. 자, 그리고 요거 육아기간 해가지고 제가 5회 때 문제를 내긴 했는데 이 타가지원이라는 표현이 애매해.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소득이 증가하니까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현물보조 성격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 그러면 아니 애들을 봐주는 거야. 육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돈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예산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소득 이제 표현 현물 보조로 인해 가지고 이게 소득이라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소비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해서 나타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말고요. 타가 비용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임금률이 올라가는 식으로 표현하는 이때는 소득 효과만 있고 얘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다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채점을 해보니까 뭐 요것도 요런 식으로 쓰신 분이 있는데 뭐 크게 감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 문제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있는데 그래프가 똑같이 두 개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 그럼 하나는 좀 뭔가 평행 이동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답안지를 쓰시는 게 좋긴 하죠. 자, 아무튼 뭐 그 정도 보시고 이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와서 좀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시죠. 얼마 이상 일을 하게 되면은 초과로 임금을 더 주는 굴절되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나타나는 건데 뭐 그거는 뭐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노동 공급. 그래서 노동 공급이 약간 기초적이면서 노동 수요가 밑에 계산 문제도 나오게 되면 이쪽에서 좀 세게 나오면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노동 수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